정말이에요. 우리 네 자매가 전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니까요. 이 말을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믿지 못하셨죠. 아니, 그보다 반대가 심하셨죠. 일본에서 나고 자란 4명의 자매가 전부 다른 나라. 그것도 같은 나라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니 이런 일이 흔한 걸까요? 저도 가끔 신기할 때가 있어요. 저는 사유리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인이죠. 27살이 된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들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들도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죠. 사유리, 너도 언젠가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될 거야. 큰언니 미카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한국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 거라고 단언했으니까요. 우리 집은 도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엄격한 가풍이 있는 집이었죠.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돌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전형적인 일본 주부로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분이셨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행복이다.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자란 우리 네 자매는 모범생으로 자랐습니다. 적어도 한국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첫 번째 사건은 큰언니 미카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던 미카 언니가 돌아와서 한 말은 충격적이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저녁 식탁의 분위기를 잊을 수 없어요. 젓가락을 든 아버지의 손이 멈췄고 어머니는 차를 따르다 말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복잡한 역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그럴 생각이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미카 언니는 단호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가족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반대했지만 미카 언니의 약혼자 준호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유창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 우리 가족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죠. 그로부터 1년 후 둘째 언니 요코도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한국인 승민 씨와 교제 중이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셋째 언니 하루카마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계 회사에 취직해 한국인 동료 재현 씨를 만나 결혼했어요. 이제 우리 집 식사 자리에서는 김치와 불고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섞인 대화도 이상하지 않았죠. 저만큼은 절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로 한국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 남자는 꿈에서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한국 때문에 고통받으셨는데요. 자매들 앞에서 단언했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죠. 세 언니가 모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가야 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발걸음마다 분노와 거부감을 느꼈고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불편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의 환대가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언니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지, 일본인의 피가 점점 옅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사유리, 이번에 한국에 오면 내 회사 동료를 소개해 줄게. 하루카 언니의 제안에 저는 격렬하게 거부했습니다. 언니,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요. 저는 절대 한국 남자와 엮이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싸늘함이 묻어났죠. 언니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역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3명의 언니들이 모두 한국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도쿄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이 그리워졌고 언니들의 끈질긴 설득에 2주간 방문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유리, 내가 한국을 실제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큰언니 미카의 말에 저는 비웃었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무장한 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으로 제 선입견에 균열이 생겼어요. 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죠. 안내 표지판은 일본어로도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미소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쪽이야, 사유리. 출구에서 세 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식 패션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낯설었지만 그들의 미소는 여전히 제가 아는 언니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전철을 탔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해. 요코 언니의 말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한 객실,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곳곳에 녹지 공간이 보였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야. 하루카 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32층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전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넓은 거실, 최신식 가전제품들, 그리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까지. 언니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일본에서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재현 씨가 오늘 일찍 퇴근한대. 특별히 사유리를 위해서. 하루카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한국인 형부를 만날 생각에 조금 긴장이 됐죠. 저녁 식사 시간, 재현 씨는 일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사유리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루카가 동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식탁에는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오코노미야키까지 있었죠. 재현이 직접 만들었어. 하루카 언니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인 형부가 일본 요리를 배워서 만들었다니. 식사를 하는 동안 재현 씨는 일본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했고 역사적인 아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공감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태도에 처음으로 한국인에 대한 제 경직된 생각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미카 언니의 집에 모여 가족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일본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 형부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준호 씨, 정말 요리를 잘하네요. 제 말에 미카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결혼 전부터 요리를 잘했어. 우리 집에선 주말에는 준호가 요리를 담당해. 일본에서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가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에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준호 형부는 아이를 달래고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까지 자연스럽게 도맡았어요. 여기 있는 한국 남자들이 다 이래. 언니들에게 물었더니 셋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도 솔직해. 요코 언니가 말했어요. 승민은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 일본 남자들처럼 모든 걸 속에 담아두지 않아. 사유리, 어때? 한국 생활은? 승민 형부가 물었습니다. 그의 일본어는 서툴렀지만
제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생각보다 좋네요. 특히 형부들이 가족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에요. 솔직한 제 대답에 승민 형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 요코 언니와 승민 형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승민 형부가 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언니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친밀감과 존중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새 언니와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왜 이렇게 다른 거야?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하루카 언니가 웃으며 말했죠. 요즘 한국은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가사와 육아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열려 있어. 미카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남자들처럼 체면을 중시하거나 감정을 숨기지 않아. 언니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특히 한국 남성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루카 언니의 집에서 마지막 주말을 보내던 날, 재현 형부가 퇴근 후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3년 되는 날이야. 하루카 언니에게 건네는 말에 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기념일을 챙기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인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작은 소망이 생겼어요. 혹시 나도 한국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방문 마지막 주, 하루카 언니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유리,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재현이 회사 동료를 소개해주고 싶대. 예전 같았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제 질문에 언니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김지훈이라는 사람이야. 29살이고 일본에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일본어도 꽤 잘한대. 다음 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지훈 씨를 만났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첫마디를 일본어로 건넨 게 인상적이었죠. 사유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카 씨에게 많이 들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일상적인 대화만 오갔죠. 하지만 식사가 진행될수록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훈 씨는 일본에서 공부하던 시절 겪었던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일본어 공부할 때 처음에는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한 번은 교수님께 실수로 반말을 썼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죠.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훈 씨의 취미가 도자기 만들기라는 것을 알고 더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취미로 도예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다음에 같이 도예 교실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훈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만남 이후 지훈 씨는 매일 아침 오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귀국 날짜가 다가오자 슬픈 이모티콘과 함께 벌써 돌아가야 해요? 라는 메시지도 보냈죠.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귀국 전날 지훈 씨는 한강공원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유리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비록 당신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까요? 일본 남자였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훈 씨의 솔직함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포옹을 청했어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일본 데이트 문화와 달리 한국의 연애 방식은 더 적극적이고 솔직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지훈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그 포옹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지훈 씨와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보내오는 귀여운 이모티콘과 함께하는 메시지,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요라는 문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솔직함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어요. 이제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동안 지훈 씨와 영상통화를 하며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결국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닌 오직 지훈 씨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었죠. 다시 만난 지훈 씨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공항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고 제 짐을 모두 들어주며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를 하며 점점 문화적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데이트 비용 문제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비용을 나누거나 번갈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훈 씨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죠. 내가 낼게요. 카페에서 계산할 때 제가 지갑을 꺼내자 지훈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낼게요. 지난번에도 지훈 씨가 내셨잖아요. 제 말에 지훈 씨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초반에는요.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더 큰 충격은 가족 만남 시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만 가족을 소개하는데 데이트한 지 2달 만에 지훈 씨가 부모님을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제 질문에 지훈 씨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인 관계가 진지해지면 빨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머니께서 이미 당신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어요. 결국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지훈 씨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한복을 입고 계신 어머니께서 반찬이 가득한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더군요. 아버지는 조금 무뚝뚝해 보였지만 일본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여러 개 하셨습니다. 사유리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나요?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말을 흐리자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우리 지훈이가 많이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건 알아주세요.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훈 씨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지했어요. 이 직설적인 태도가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명확해서 좋았습니다. 일본 남자들의 모호한 태도에 지쳐 있었거든요. 한국 생활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와 결혼하게 된다면 일본을 떠나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놓였죠. 언니들처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직업은 어떻게 구할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걱정 마요. 천천히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제 고민을 들은 지훈 씨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언니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아? 미카 언니에게 물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 특히 언어 문제가 가장 컸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됐어. 그리고 한국은 외국인에게 생각보다 개방적이야. 요코 언니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한국어부터 배우는 게 좋아. 그리고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봐.
내가 좋아하는 도예를 계속할 수도 있을 거야. 점점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식 데이트에 익숙해지면서도 제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을, 지훈 씨의 가족과 가까워지면서도 제 정체성을 잃지 않는 방법을 말이죠. 한 달간의 한국 체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지훈 씨와 저는 중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유리,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당신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 시차 때문에 오는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컸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제 인생의 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내가 일본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저보다 그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죠. 한강의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언니들이 왜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훈 씨, 제가 한국에 올게요. 결심을 말하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훈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확신해요. 사실 이미 일본에서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도예를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의 고민과 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훈 씨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죠. 사실 오늘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사유리, 나와 결혼해주겠어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 청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고 한강의 바람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죠. 일본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마주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고 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멈추셨습니다. 미카 언니가 처음 이 소식을 전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마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네 자매 모두 한국으로 가는구나. 사유리, 정말 그곳에서 살고 싶은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달라.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낯설 텐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들도 잘 적응했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대답했지만 부모님의 서운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 네 자매 모두 일본을 떠나면 우리 노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머니의 말씀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길래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부모님의 섭섭함과 서운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저는 막내로서 부모님 곁을 지킬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린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지훈 씨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섭섭해하세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유리.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일본에 방문하면 되잖아요. 지훈 씨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이 풍경과 작별하고 서울의 밤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래도 언니들이 한국에서 찾은 행복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한국 생활 6개월째,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이었지만 부모님이 직접 제가 살아갈 곳을 보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했죠. 어머니, 아버지, 한국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는 곳도 보시고 지훈도 더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통화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죠. 한국에 갈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의 투박한 거절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글쎄, 우리 딸들이 모두 살고 있는 나라인데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내 자매가 왜 그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고 싶기도 하고. 결국 부모님은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저는 내 자매가 힘을 합쳐 부모님의 한국 체험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두 분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첫날은 제가 지훈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지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딱딱하게 대하셨어요.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짧은 인사만 건네셨죠. 하지만 지훈은 유창한 일본어로 정중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유리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일본 문화도 존중하고 앞으로 자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저녁 식사를 하며 지훈이 직접 준비한 일본 요리가 상에 올랐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특히 어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이런, 정말 일본 가정식 맛이 나는구나.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문화 체험이 시작됐어요. 먼저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로 가득한 시장의 활기찬 모습에 어머니는 호기심을 보이셨어요. 일본의 시장과는 다르게 활기차고 소란스럽네. 비빔밥, 파전, 순대 등 한국 음식을 조금씩 맛보시던 부모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마신 막걸리에 대해 의외로 부드럽고 맛있구나라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습니다. 일본 가옥과는 다르지만 나름의 미학이 있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셋째 날에는 언니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새 언니와 형부들, 그리고 5명의 조카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조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향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제잘거리는 모습에 부모님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우리 손주들이 두 나라 말을 다 할 줄 아는구나. 어머니가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넷째 날 한국의 목욕탕 체험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시던 부모님이었지만 결국 따라 나서셨죠. 목욕을 마친 후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운할 수가. 일본 온천과는 또 다른 맛이 있구나.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가족 피크닉을 했어요. 내 자매와 부모님, 그리고 각자의 반려자와 아이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햇살 좋은 날 한강을 배경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너희 네 자매가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이 나라에서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이제 이해가 된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유리,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부모님을 배웅하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아픔을 넘어 우리 가족은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탄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부모님의 방문 이후 결혼 준비는 더욱 활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뒤, 일본에서 뜻밖의 소포가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보내신 것이었죠. 소포를 열어보니 할머니의 결혼식 때 입으셨던 오래된 기모노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함께 있었어요. 사유리, 내가 한국에서 결혼하더라도 내 뿌리를 기억했으면 해. 이 기모노를 한국식 결혼식 중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해보렴. 두 문화의 아름다움이 함께하길 바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지훈에게 기모노를 보여주었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우리 결혼식 첫날은 한국 전통 혼례로, 둘째 날은 일본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양가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의미로요. 지훈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배려심이 다시 한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들은 자주 영상통화를 하며 가까워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의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스케모노는 비슷한 점이 많네요. 지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셨고 제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혼식 당일 남산 한옥마을에 마련된 전통 혼례장은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꾸며졌어요. 한옥의 처마 끝에는 일본의 종이학 오리가미가 줄지어 매달려 있었고 입구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 대신 할머니의 기모노에 한국 전통 장신구를 더해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지훈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에는 일본 전통 문양의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사유리와 지훈의 결합은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두 나라, 두 문화의 화합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을 때 제 마음도 뭉클해졌어요. 네 자매 중 가장 완고했던 제가 이렇게 한국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축하연이 한창일 때 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사유리,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도 기쁘구나.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알겠다. 너희 자매들이 모두 한국으로 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언니들 말대로 이제 우리는 한국-일본 양국을 오가는 국제적인 가족이 된 거지. 아버지의 너그러운 미소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이틀째는 일본식으로 진행되었어요. 지훈의 가족들은 생애 처음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보며 즐거워하셨고 일본 음식과 사케를 맛보며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형부들이 일본어로 건배사를 준비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지훈과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훈이 물었어요. 후회 없어요? 전혀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지훈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삶이 기대돼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의 새로운 고향이 되어가고 있었죠.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어두운 기억들을 넘어 저는 직접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과 그곳에서 만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 네 자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아픔을 뛰어넘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가는 작지만 의미 있는 화해의 징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 출신 사유리의 서울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